수빈이를 다시 잡으라고요. 아버지, 그 말이 제일 잔인하단 건 아세요? 박성재가 그렇게 소리친 순간 박진석의 거실 공기는 딱딱하게 갈라졌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공포가 섞여 있었거든요. 분노라면 차라리 이해했을 텐데요. 성재는 분노보다 한 단계 아래 진짜로 무너진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푸석한 뺨, 밤새 술로만 버틴 듯한 눈가,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데도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박성재, 넌 지금 그 애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터질 것 같았고, 안 말하면 더 터질 것 같았어요. 그가 결국 뱉어낸 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수빈이를 이 집으로는 절대 못 데려와요. 고성의 여사가 눈 뜨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고성이, 박진석의 아내이자 박그룹의 이사장, 그리고 박영나의 엄마. 고성이는 순간 미간이 경련하듯 흔들렸지만 금세 늘 하던 그 우아한 표정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또 시작이네라는 눈빛으로요. 성재야, 말 조심해야지. 내가 무슨 근거로. 근거요? 성재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근거는 제가 이미 봤거든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봤다. 성재가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먹지? 박진석은 평생 사람을 읽고 돈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불과 몇 시간 전 박진석이 호텔 로비에서 본 장면 하나에서부터였는데요. 그날 오후 서울 한복판 S호텔. 박진석은 해외 바이어 미팅을 마치고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감이 걸음에 붙어 있었고 수행 비서들이 뒤따랐죠. 그런데 회전문 쪽으로 향하던 박진석의 시선이 라운지 창가에서 멈췄습니다. 이수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죽고 못 사는 그 이수빈. 그리고 놀랍게도 수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키가 컸고 표정이 단정했고 손짓 하나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수빈의 접시에 디저트를 살짝 덜어주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서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고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재는 사람 반쯤 죽어가는데 벌써 세 사람인가? 하지만 박진석은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도 본능은 먼저 계산부터 했어요. 박진석은 비서실장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저 남자 지금 당장 확인해. 김 실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멀리서 관찰했는데요. 그 낯선 남자가 서류를 펼치는 방식, 통화를 받는 자세,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시선, 이상하게도 박진석은 그 일하는 사람의 습관이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젊은데 눈이 살아있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버티는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김 실장이 땀을 닦으며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저분 이지혁 대표입니다. AP 인수 TF를 이끌었던 그 이지혁 대표요. 업계에서도 지금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고요. 박진석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지혁.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요즘 박진석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테리어 자재 기업 AP, 그 인수권을 실무에서 끌고 가는 핵심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의 절친으로도 알고 있던 그 이름. 그럼 저기 이수빈 옆에 있는 남자가 이지혁이라고? 네.
그리고 수빈 씨랑 연인 관계가 아니라 친오빠입니다. 박진석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친오빠라면 박성재가 괴로워하던 수빈 집안 문제는 뭐가 되는 거죠? 머릿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수빈이네는 안 돼요. 빚쟁이의 오빠가 문제라던데요. 고성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지혁을 다시 봤습니다. 저 남자가 고성이가 말한 문제 있는 오빠라고요? 박진석 눈에는 이지혁이 문제가 아니라 탐나는 인재였는데요. 오히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확신해 버렸습니다. 고성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요. 박진석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고 거실 한가운데서 차를 마시던 고성이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낮아졌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고성이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톤으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수빈. 고성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이름이었거든요. 고성이는 티를 감추려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걸렸습니다. 수빈이가 왜요? 당신 그의 집안 엉망이라고 했지 제가요? 아니 여보, 그게 내가 오늘 호텔에서 이지혁을 봤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고성희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을 먼저 숨기려 하거든요. 그 이지혁이 수빈이 친오빠더라. 당신은 깡패니 건달이니 하더니 이지혁이 깡패야? 고성이는 순간 흥신소가 잘못 알아봤다 같은 변명을 꺼냈습니다. 입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데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여보, 제가 보고만 받은 거라 오해였을 수도 있고.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성이, 당신은 늘 보고만 받았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당신이 보고받은 것들은 왜 늘 남을 망가뜨리는 쪽으로만 정확하냐? 그 말에 고성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수빈이 며느리가 된다면? 이지혁이 사돈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박진석에게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기회는 더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박진석은 바로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흔들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인데도 어딘가 구겨진 사람. 눈은 초점이 없고 얼굴은 마른 종이 같았어요. 박진석은 성재를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오해했다. 수빈이 집안 괜찮더라. 아니, 아주 좋더라. 그러니까 다시 만나. 다시 잡아.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결혼 다시 진행해. 그 말이 떨어지자 성재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숨이 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집안이 더럽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오빠가 잘 나가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박진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속물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들의 인생을 잡아두고 싶은 아버지의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배경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꼴이 이 꼴로 회사를 이어받겠냐? 수빈이랑 결혼해서 마음 잡아야지. 성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죽어도 못해요. 아버지, 고성이 여사가 있는 이 집에 수빈이는 절대 못 와요. 성재의 손가락이 고성이를 가리켰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켠 채 가슴을 움켜쥐었고 박진석은 그 장면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성재가 단순히 새어머니가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박진석의 가정뿐 아니라 사업까지 흔들 수 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성재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박진석은 고성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고성이, 네, 여보. 성재가 왜 저렇게까지 하냐?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빈이랑은 성격이 안 맞았잖아요.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 다른 조각을 꺼냈습니다. 방금 성재가 말한 지옥이라는 단어, 그리고 호텔에서 이지혁이 보여준 차가운 눈빛의 기억. 박진석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이미 결심을 하나 해버렸습니다. 확인은 해야 한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할 만큼이라면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직접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정식 약속? 그런 거 없이요. 박진석은 늘 내가 가면 그게 약속이다라는 사람이라서요. 이지혁의 사무실에서 이지혁은 박진석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진석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상대가 쫄면 박진석은 강해지는데 상대가 침착하면 박진석은 오히려 더 조급해지거든요. 박진석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이지혁 대표, 우리 성재랑 수빈이 다시 이어주게. 이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진석은 거절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회장님, 그건 두 사람 일입니다. 오빠가 나서주면 동생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 그룹이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아. 박진석은 거래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늘 통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그 제안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 제 동생 이수빈은 거래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에 박진석의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지혁이 이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박성재 때문이 아닙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재도 이지혁도 같은 이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박진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아내를 자네가 왜 알아? 이지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행동인데 그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신다면 더 위험합니다. 동생을 그런 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이지혁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박진석 인생에서 흔치 않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모욕감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의심. 고성희가 박진석이 모르는 곳에서 뭔가를 저질렀고 그게 성재와 이지혁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박진석을 남편이 아니라 기업가로 바꿔버렸습니다. 박진석은 그날부터 고성희의 돈을 추적했습니다. 카드, 계좌, 법인 지출, 현금 인출. 특히 현금.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재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최근 한 달 사이에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0억 원입니다. 박진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현금으로? 네. 여러 번 쪼개서 인출 흔적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의 끝에는 늘 사람과 사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의 냄새가 이상하게도 병원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오래 알고 지낸 병원장 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김 원장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의료 기록은 민감하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박진석은 기부도, 인맥도,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도 잘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원장이 모니터를 돌려주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간이식, 보호자 이름, 결제네요. 그리고 기증자, 수혜자. 기증자 지은 530, 수혜자 한우진 30. 박진석은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누구인지. 박성재가 술에 절어 있을 때도, 고성이가 은근하게 그 여자 문제 많다라고 비웃을 때도 박진석은 지은호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죠.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 지역 회사에서 AP 인수 TF 팀장으로 뛰는 사람. 그리고 한우진.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 메모리에 박혀 있는 그 관계 그대로였어요. 박진석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원장 이게 무슨 말이야.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간을?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상태가 급했어요. 안 하면 위험했고 은호 씨가 결심했죠. 조직 적합성이 너무 높아서 가능했던 거고요. 박진석은 다음 화면을 눌렀습니다. 조직 적합성 수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 박진석은 의학을 몰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남 사이에서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쌍둥이 남매라면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박진석의 머리를 찢어놓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돈 10억이 병원의 VIP 결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흔적이었어요. 박진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와 우진의 수술에 돈을 넣었다? 왜? 무슨 이유로? 그 순간 박성재가 거실에서 내뱉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성희 여사가 눈뜨고 있는 이 집은 지옥이에요. 박진석은 병원 기록을 출력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종이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심의 무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집에 있어라. 오늘 끝낸다.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 말 제발. 너도 알고 있었지. 그럼 나도 알아야 한다. 내가 왜 그 지옥이라는 말을 했는지. 집에 도착했을 때 고성이는 거실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박진석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저건 그냥 서류가 아니라 끝의 냄새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봉투를 보고 고성이를 보고 박진석을 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공기가 걸렸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 여기 앉아. 고성이는 앉았는데요. 앉는 자세가 마치 재판받는 사람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고성이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연기를 꺼내려 했죠. 하지만 이번엔 잘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흔들렸거든요. 여보, 갑자기 무슨 간 이식 기록이다. 박진석의 말이 끝나자 고성이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재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박진석은 이제 막 그걸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이어갔습니다. 고성이 내가 인출한 10억. 병원 결제랑 엮여 있더라. 내가 왜 남의 가족 수술에 돈을 넣냐? 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예요. 저는 좋은 일 좀 하려고. 좋은 일?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고성이, 너 좋은 일 할 인간이었냐? 고성이는 성재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성재를 이용하려 했죠. 성재야, 너 알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니. 내 아버지 심장. 그 말이 나오자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걸요. 성재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 앞에서요. 성재는 목이 꽉 막힌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있습니다. 제가 그날 고성희 여사가 지은호 씨를 협박하는 걸 봤어요. 박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협박? 성재는 손을 꼭 쥐고 한 글자씩 뱉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가 쇼크로 쓰러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심장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진석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은 게 기적이었어요. 박진석은 심장 질환이 있었고 고성희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석이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협박으로 유지된 구조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남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결심만 남아 있었죠. 고성희, 여보, 끝났어. 고성희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25년을 들먹이고 박영란을 들먹이고 당신이 날 버리면 당신도 망가진다는 식으로 흔들려고 했죠.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구하고 있다는 거요. 시간을 벌어야 뭔가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 올려. 변호사도. 고성희의 울음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집 아니야. 내 돈이고 내 이름이고 내 집이다. 넌 이 집에 잠깐 붙어 있었을 뿐이야. 보안팀이 들어왔고 고성희는 끌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희는 끝까지 회장 사모님이라는 말을 외쳤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거실에는 서류만 흩어져 남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보다가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는 걸 성재는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 저도 겁쟁이였습니다.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 살리려고 그랬겠지. 그 말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공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화려한 날들이 아니죠. 고성희는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끼고 있던 얇은 시계 하나. 보안팀이 잡으려 했지만 고성희는 아주 낮게 웃으며 속삭였거든요. 그거 건드리면 박진석 회장님은 오늘 밤을 못 넘겨요. 보안팀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고성희는 마당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계획비로 가. 박영나부터 움직여. 박영나.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의 딸이자 박성재의 이복 동생. 박영나는 지금까지 엄마 고성희의 민낯을 싫어하면서도 결국 엄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영나는 방에서 화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고 떠 있었죠. 박영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또 뭐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영나야.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살려야 해. 무슨 말이야? 박진석 회장님이 오늘 모든 걸 알아버렸어. 박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고성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아직 박진석 회장님이 모르는 마지막 한 장.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한 장. 고성희가 아직 숨겨둔 게 있다는 뜻이었죠. 그건 아마 지은호와 한우진의 비밀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진석, 박성재, 이지혁, 이수빈, 지은호 이 사람들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폭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박진석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하나 뜹니다.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님 건 병원 말고도 더 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굳었습니다. 누구냐? 예전에 정순이 식당 쪽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은호 씨 어머니 정순이 씨요. 그쪽을 건드린 사람이 고성희 이사장님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고성희 뒤에 또 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박진석이 평생 믿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진석은 선택해야 합니다. 고성희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더 파고들지 아니면 박성재와 박영나 그리고 박그룹 자체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멈출지.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쫓겨난 순간부터 더 무서워졌거든요. 가진 걸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잃고도 아직 한 장 남았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불길한 건 이거예요. 지은호와 한우진의 간 이식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얹고 움직였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성희가 왜 10억을 현금으로 뺐는지, 왜 하필 병원에 그 돈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왜 성재와 이지혁이 동시에 고성희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는지 아직 진짜 이유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개에서 터질 건 분명합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앞세워 다시 들어오려 할 거고 박진석은 아버지가 아니라 회장의 얼굴로 반격할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고성희의 마지막 한 장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